여러분들 17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강의했던 것 중에서 일단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지난번 강의에서 행정행위가 성립요건, 그죠? 성립요건, 뭐 적법요건이라고 하고요. 적법요건이 갖춰지고 효력발생요건. 발생요건이 결합하여서 정상적으로 성립요건하고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효력 발생 요건이 갖춰지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 적법 요건에는 뭐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이 있고 절차하고 형식을 합쳐서 그냥 절차라고도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효력 발생 요건은 대외적 표시죠. 대외적 표시인데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의 대외적 표시 방법은 도달이고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처분 또는 물적 행정행위에 대한 처분에 대한 대외적 표시 방법은 고시나 공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행정절차법 시간에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다 갖춰지면 행정행위 효력이 적법하게 발휘가 되는데요. 그 발휘가 되는데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뭐 내용적 구속력이나 공격력, 불가증력, 그 다음에 강제력 이런 것들이 발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를 행한 처분청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불가변력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고요. 제3의 다른 국가기관에 관해서 구속요건적 효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후행 행정행위에 관해서 이른바 규준력 또는 하자 승계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일은 자,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인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갖춘 경우를 설명을 한 거고요. 오늘은 갖추지 못한 경우를 설명하겠다. 그게 177페이지부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갖추지 못하면은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우리가 하자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약간 어려운 한자 용어로서 하자 한자 실제로 한번 써보시면은 그 획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하자라는 표현을 좀 나이 든 사람들은 많이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많이 쓰지는 않는 표현이잖아요.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흠이 있다. 흠이 있다. 하자가 있다. 뭐 같은 의미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이 행정법에서는 하자라는 용어를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민법에서 말하는 그 하자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하자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도 쓰겠다. 그러면은 자, 주체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제 주체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뭐 절차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뭐 절차적 하자가 있다 또는 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형식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형식상의 하자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차하고 형식에 관한 요건을 합쳐서 넓은 의미로 절차라는 말을 또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된다. 자, 내용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내용상의 하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어떤 법 영역에서도요, 어떤 법학 영역에 있어서도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영역에 있어서도 어떤 법률적인 행위에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법률 요건이 갖춰져야지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법학의 상식이잖아요. 법률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행정행위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즉 하자가 있으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휘가 되지 않는 거죠. 효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행정행위에는 독특하게도 다른 이 법률 행위, 법적인 행위하고 다르게 다른 법학에 있어서의 법적 행위하고 다르게 공정력이라는 게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정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가 아닌 이상이죠. 무효가 아닌 이상, 먼저 무효가 아니다라는 게 전제가 되고요. 아닌 이상 권한 있는 기관, 권한 있는 기관은 세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처분청이 있고요. 그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를 다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요.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행정법원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 군데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취소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취소 행위가 필요해요. 아니면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는 게 공정력이잖아요. 그러면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일단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행정행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무효가 아닌 한이니까. 그 다음에 공정력 때문에요. 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선언을 해줘야지 무효화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중대 명백하면은 무효고요. 중대 명백하지 않으면은 취소 선언을 해줘야 취소 행위가 있어야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맞아요.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건 맞는데 모든 법학 영역에서 그죠? 분쟁이 있으면요. 법률 요건이 갖춰졌는지 안 갖춰졌는지 다툼이 있으면 무효잖아요. 무효이긴 하지만 공정력을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효인 것으로 통용되는 거냐 분쟁 상황에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거냐는 행정행위하고 구별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행정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거의 유일한 법률적 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반면이에요. 반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반면이에요. 자, 그러면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법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자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성립한 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아니잖아요. 위법한 행정행위죠. 그런데 아주 경미한 하자가 있을 수 있죠. 위법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정도의 경미한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100% 위법한 건 아니죠. 그죠? 약 위법한 거예요. 약 위법하고 위법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궁극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법률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근데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는 법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취급을 해주죠. 근데 분쟁이 가능해요. 무효인지 아닌지, 요건이 갖춰지지, 법률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지 안 했는지 이게 잘 알 수가 없어요. 분쟁 상황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무효인 것으로 통용돼서 나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유효한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경로인데 행정행위만큼은 반대로 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왜? 공정력이 있어서. 유효한 것으로 통용하고 나중에 취소를 시키는 절차들이 필요하죠. 그거를 취소 사유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위법 사유에는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는 거죠. 무효 사유 더하기 취소 사유는 위법 사유가 되는 거네요. 자, 무효 사유면서 취소 사유고 취소 사유면서 무효 사유일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죠. 양립 불가죠.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는 양립 불가입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하에서 177페이지를 보면요. 자,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고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갖춰주지 못하면은 하자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고 대부분 위법하게 된다. 여기서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은 아주 경미한 하자는 위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게 예컨대 재량행위를 예를 들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하죠. 그렇지만 재량권 내에서 재량의 영역 내에서 행위한 거는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정답이 있다라고 하면 정답 아닌 걸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땐 부당하다라고 설명했잖아요.
자, 부당은 이제 위법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이 위법 부당을 합쳐서 넓은 의미의 하자라고 그러고요. 위법만은 보통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위법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행정 심판의 경우에는 위법 부당을 다 같이 심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 소송은 위법성만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분리 원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명백한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의 표면상의 오류는 이건 하자로 보지, 아예 처음부터 하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무효와의 구별 문제인데, 뭐 외형상 존재 자체도 없다. 그러면 부존재가 되는 거고, 외형상의 존재는 있지만 그 하자가 너무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하자가 무겁다 이렇게 되면 무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자의 판단 시점이 또 중요하죠. 자, 어떤 행정행위가요?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어요. 근데 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변론 종결 전에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법령이 개정이 돼서 이제는 그 행정행위가 위법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행정법원 판사라고 한다라면 처분 시에 적법했는데 변론 종결 당시에 위법한 어떤 행정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위법한 거예요? 적법한 거예요? 판단 시점이 중요하죠. 판단 시점은 처분 시설입니다. 처분 시설.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행정쟁송법 수강하실 거잖아요. 그때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분 시설이다. 자, 그럼 하자가 있으면은 대략 위법하고, 위법하면 행정행위 효력이, 법률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나오면 안 되죠. 나오면 안 되는데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정력이라는 독특한 효력이 있었어. 행정행위에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 선언이 있어야, 취소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무효화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를 무효 사유가 있다라고 하고 뒤에 것을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무효 사유 더하기 취소 사유는 위법 사유가 되는 거죠. 위법 사유가 되는 거고, 무효 사유면서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없고 취소 사유면서 무효 사유가 될 수는 없으니 양자는 양립 불가가 되는 겁니다. 자,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를 구별하는 그 필요성에 관해서는 교과서, 다른 교과서를 보면은, 저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써놨는데요. 다른 교과서를 보시면은 한 10가지 정도로 쫙 설명해 놨습니다.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냐 안 되냐, 즉 공정력이 있느냐 없느냐,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없잖아요. 뭐 등등등등 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쫙 설명을 해놨는데, 제보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거는, 가장 쉬운 결정적인 차이는 쟁송 제기 방식이에요. 자,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슨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예전에 한번 설명해 준 적 있어요. 항고 소송 중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취소 사유가 있으면요.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취소 소송하고 무효 확인 소송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행정소송은 법적인 안정성을 항상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취소소송에는 제소기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에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입니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하고 행정소송에서의 제소기간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공통된 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에요. 주로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해요. 그러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아주 쉽게 얘기해서, 법률적인 용어 다 떠나서 무효확인 소송은 언제든지 행정법 관계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죠? 취소 소송은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행정법 관계를 뒤집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거는 법적인 안정성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더 우선시된다는 겁니까? 법적인 안정성이죠. 무효확인 소송은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으니까 법적인 안정성이 희생되고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치는 권리구제의 가능성이죠. 두 번째 가치는 행정법 관계 안정성이죠. 무효확인 소송은 권리구제의 가능성에 웨이트가 있는 거고, 그죠? 취소 소송은 제소 기간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에 웨이트가 있는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 위법 사유가 있어요.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위법 사유는 취소 사유 더하기 무효 사유죠, 그죠? 자, A라는 나라가요. A라는 나라가 있다고 칩시다. A라는 나라는 무효 사유가 이만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효 사유면서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나라는 무효 사유가 이만큼이고요. 나머지가 취소 사유예요. A라는 나라예요. 근데 B라는 나라는요. B라는 나라는 무효 사유가 이만큼이고요. 나머지가 취소 사유예요. B, A. 자, A 나라가 권리구제 가능성을 더 충실히 보호하고 있어요. 법적인 안정성을 더 추구하고 있어요. 아니 질문이 뭐 이래요? A 나라하고 B 나라 중에서 권리구제 가능성을 더 중요시하는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권리구제 가능성을 더 무효 사유가 더 넓은 나라가 권리구제 가능성이 더 추구되는 거죠. B 나라네요, 그죠? A하고 B 중에서 행정법 관계 안정성을 더 추구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A 나라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선을 요 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선을 어디서 긋느냐가 문제죠. 이 선을 어디서 긋느냐가 문제잖아요. 그 선을 행정소송법에다 적어놓은 나라도 있고요. 행정소송법에다 적어놓은 나라도 있고요. 그냥 판례가 그렇게 하라고 한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판례에 의해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입법 정책의 문제잖아요. 사법 정책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구제의 가능성을 더 중요시할 건지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을 더 중요시한 건지 뭐 A나라가 B나라보다 더 선진국이거나 B나라가 A나라보다 뭐 더 선진국이나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거는 그냥 입법 정책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입법 정책을 법률에다가 규정해 놓은 나라도 있고 그냥 판례에 맡겨 놓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판례에 맡겨 놓은 거죠. 판례에 맡겨 놨고 판례가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느냐? 이른바 중대 명백서를 취하고 있다. 중대 명백서래요. 뭐가 중대하고 뭐가 명백한 거예요? 주어가지가 안 써져 있어서 잘 모르죠? 위에다가 하자예요. 하자의 중대성, 하자의 명백성이에요. 하자의 중대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자가 심각하다, 무겁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하자의 명백성은 뭐겠어요? 하자가 있다라는 거를 누군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자가 눈에 잘 띄느냐? 이 문제죠. 하자의 중대성만 가지고 명백성 빼고 중대성만 가지고
무효 여부를 따지게 되면 권리구조의 가능성이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백성을 요구하면 법적인 안정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중대명백서를 채택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 법적인 안정성과 권리구조의 가능성을 조화롭게 추구해보겠다라는 취지예요. 근데 중대성은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중대성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명백성이 문제거든요. 명백성은 눈에 잘 띄느냐 안 띄느냐의 문제잖아요. 하자가 어떤 처분을 받더니만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순식간에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과세 처분을 2번을 했어요. 명백해요, 안 해요? 명백해, 안 해요? 명백하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느냐. 하자가 무겁냐하고는 국면이 다르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중대성은 뭐 그냥 통일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명백성은 눈에 잘 띄냐 안 띄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 눈이냐가 또 중요하죠. 맨날 그 일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눈으로 보면, 또는 그 사건을 처리하는 판사의 눈에서 보면 거하고, 법에 대해서 무지한 일반 국민이 느끼는 눈하고 어느 쪽이 더 명백하게 잘 보일 것 같아요? 전자죠. 그러니까 눈이 중요해요. 기준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중대명백설은 외견상 일견 명백설입니다. 외견상 일견 명백설. 그냥 한번 쓱 봐도 명백하다는 거잖아요. 한번 쓱 봐도 누구 눈으로? 일반 국민의 눈으로,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회 통념상의 일반 눈으로 한번 쓱 보면은 이게 하자가 있네. 예컨대 아까 뭐 적나라하게 들었던 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가세처분 2번 했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이거 하자가 있네 알잖아요. 이런 거가 바로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시 한번 교재로 보죠. 자, 179페이지예요. 자, 무효하고 취소의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양자의 구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관해서는 그거 뭐 교재, 제가 아까 설명했던 교재 부분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느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느냐의 문제라고 얘기했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는 이 제소 기간에 제한이 있고 법적인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생각이 나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에 구별하는 기준선은 이 권리구제의 가능성과 법적인 안정성을 어디에서 조화시킬 거냐의 문제인 거고, 우리나라 판례는 중대명백서를 채택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외견상 일견 명백서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명백에 관한 기준 때문에, 명백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의 기준 때문에 학설이 나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판례는 외견상 일견 명백서를 채택하고 있다. 중대명백서는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을 같이 고려해서, 함께 고려해서 법적인 안정성과 권리구제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조화롭게 추구하겠다는 취지예요. 자, 180페이지로 가시면 하자의 중대성입니다. 행정행위가 중요한 법률 요건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면 이제 중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하자의 명백성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준이 되는 눈이 중요하고, 판례는 외견상 일견 명백서를 채택하고 있어서 처분기간에 지부지와는 관계없이, 특히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판단을 기다릴 것도 없이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성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어떠한 행정행위가 발령이 됐는데 처음 있는 일이에요.
판례도 없고 아직 권위 있는 교과서도 없어요. 그래서 행정청이 자기가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떠한 행정행위를 발령했습니다. 그러면 명백해요? 중대 명백해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근데 이미 확립된 판례가 있어요. 조금만 찾아보면 그 판례를 알 수 있는데 불구하고 행정청이 독단적으로 어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명백하겠죠. 이런 거를 법리오해의 명백성, 별명을 붙이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사실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행정청이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 사실을 오인했어요. 그러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겠죠. 근데 누구나 다 조금만 조사해보면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그거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 오인을 했어요. 그러면 명백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느냐?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느냐? 왜 판례가 비판을 받느냐? 하자의 명백성을 일반인의 눈으로, 일반인의 기준으로 외견상 일견 명백성을 채택하니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좀 덜 발달됐던 상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하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행정청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 무효사유가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로부터 권리구제의 가능성보다 법적인 안정성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 판례가. 이런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 대안이 되는 이제 학설들이 관심사가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다 명백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중대성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 중대성은 다 요구해요. 어느 견해든지. 명백성에 관한 견해 차이인 거예요. 판례가 외견상 일견 명백성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객관적 명백성, 조사 의무 위반설은 보는 눈으로요. 당의 공무원 집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공무원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으면은 있으면 되는 정도의 말이 꼬이네요. 정도를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명백한 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좀 더 무효사유가 더 많아지겠죠. 이런 견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백성 보충성설이에요. 이건 뭐냐?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법적인 안정성 때문에 명백성을 요구하는 거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법적인 안정성을 대변하는 게 하자의 명백성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법적인 안정성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그죠? 법적인 안정성을 요구하지 않는 행정 영역이 있을 수 있고, 법적인 안정성을 요구하지 않는 행정 영역에 있어서는 굳이 명백성이 요건이 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냥 중대성으로만 무효사유하고 취소사유를 나눠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제3자의 신뢰보호나 이 법적인 안정성,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이 필요하지 않는 행정 영역에 있어서는 중대성으로만 무효하고 취소 여부를 판가름하고 나머지 행정 영역, 통상적인 행정 영역에 있어서는 뭐 판례처럼 중대 명백설로 가자라는 게 명백성 보충성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적인 안정성이나 제3자의 신뢰가 문제가 없는 그런 행정력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정력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마치 민법에서 말하는 채권 채무 관계와 같은 것이 뭘까? 금전급부를 주고받는 것, 과세 조세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부담금 주는 영역이라든지 이렇게 금전급부하고 관련된 그런 행정 영역은
국가하고 당의 이 납세자나 사이에 관계일 뿐 제3자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명백성 보충성서로 취하자라는 거죠. 하나는 중대설이에요. 아예 무효하고 취소 여부를 따지는 데 있어서 명백성 왜 요구하냐? 그냥 하자가 중대하면 무효인 거고 중대하지 않으면은 취소 사유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체적 가치 형량설이죠. 사안마다 유형별로 나눠서 따로따로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기준을. 예. 지금 여기서 의미 있는 견해는 현행 상태에 있어서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견해는 중대 명백설, 즉 외견상 일견 명백설하고 명백성 보충성설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판례가 13대 0으로 대법관이 1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에 참여하는 대법관이 13명이잖아요. 대법관 총수는 14명이지만 13명이잖아요. 그중에 13대 0이었어요. 처음에. 그랬다가 9대 4가 됐다가 6대 7로 됐어요. 7대 6으로 됐어요. 지금 아직까지 간신히 그 중대 명백설, 외견상 일견 명백설이 다수 의견이지만 이 명백성 보충성설이요 거의 지금 근접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뒤집힐지 몰라요. 언제 뒤집힐지 모를 정도로 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저의 견해를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저는 판례의 다수설, 다수 의견에 찬동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적인 안정성하고 이 권리구제 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고 또 판례가예요. 하도 비판을 많이 받아서 이 무효 여부를 상당히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성 보충성설에 의하더라도요. 도대체 법적인 안정성이 추구되지 않는 그런 행정 영역하고 추구되는 영역을 또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 구분이 과연 명확하게 되는 거냐. 중대 명백설만큼이나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에서 저는 뭐 중대 명백설 지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주체에 관한 하자입니다. 주체에 관한 하자는 사항적, 지역적 권한이잖아요. 주로 문제가 되는 거는 사항적 권한이에요. 예컨대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 뭐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아니면은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 있는 것처럼 행사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원칙적인 관점은, 실무적인 관점은 무효로 시작합니다. 무효. 주체에 관한 하자는 대략 무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라도 그죠? 외관상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마치 민법에서 말하는 표현 대리처럼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권한의 위임과도 관계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181페이지에 있는 판례를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건설업자가요. 건설업자가 건설업법 위반으로 옛날 법입니다. 건설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근데 당시 처분권자는 건설부 장관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건설부 장관이 이 처분 권한을 건설부 장관의 처분 권한을 장관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냈고 위임했고 누차 얘기했지만 행정법에서 말하는 권한의 위임은 민법에서 말하는 위임하고 다소 틀립니다. 의미가요. 뉘앙스가 달라요. 이거는 권한의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한테 이전을 했고요. 서울특별시장이 다시 구청장에게 재위임을 했는데
이런 기관임 사무, 원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있고요,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위임 사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2학기 때 행정법 2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배울 텐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사무는 지방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요. 국가사무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기관위임 사무라고 하고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거고요.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자치사무가 있고요. 단체위임 사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2학기 때 배우셔요. 자, 기관위임 사무는 원래 자기 사무가 아니죠. 네, 자기 사무가 아닌데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를 대신해서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관위임 사무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모든 사무는 다 그 경찰청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경찰청은요, 국가 경찰이잖아요. 물론 이제 요새는 자치경찰도 생기긴 했지만 국가경찰을 다 직접 하죠. 각 지역에다 지방경찰청을 만들어서 다 직접 자기들이 하잖아요. 근데 다른 부처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중앙에만 그냥 장관이 있고 지방에서 할 일들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해서 처리하죠. 그거를 기관위임 사무라고 합니다. 만약 기관위임 사무제도가 없으면은 모든 각 부처가 다 지방경찰청처럼 다 지방 뭐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건 2학기 때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면 돼요. 하여간에 기관위임 사무라는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무.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자치사무하고 단체위임 사무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기관위임 사무입니다. 기관위임 사무. 자, 기관위임이 된 거죠. 그죠? 건설부 장관의 권한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영업정지 권한이 서울특별시장한테 이전이 됐고요. 서울특별시장이 다시 구청장한테 재위임을 했는데 이때 재위임은 반드시 규칙으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규칙으로 하도록 옛날에 법에는 돼 있어요. 현행법은 안 그래요. 현행법에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 생겨요. 이건 옛날 법이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규칙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규칙으로 위임하지 않고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조례로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은 구청장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결국? 없는 거죠. 위임이 안 됐잖아요. 제대로. 그러면 무슨 하자예요? 권한 없는데 이 일을 했으니까. 사항적 하자죠. 주체에 사항적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라면은 대략 무효죠. 대략 무효잖아요. 주체 하자는. 근데 이걸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명백하다고 볼 수 없죠. 예. 그래서 취소 사유로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사 하자라고 해서 다 무효사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 외관상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예 중대하지도 않아서 그냥 지금은 명백성이 문제인데 중대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의원 면직 처분인데요. 자, 국정원 장관의 의원 면직. 국정원의 고위공무원은 사표를 쓰면요. 그 사표 수리를 의원 면직은 뭐냐면은 원에 의해서 직에서 면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사표 쓴다는 얘기예요. 사직서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 수리 권한은 여기서 말하는 수리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수리에서의 그 수리가 아니에요. 그죠? 면직 처분이에요. 수리는. 그 면직 처분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형식적으로 그런 거죠. 사실은 다 국정원장이 인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그냥 도장만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마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미스가 나서
국정원장이 자기 명의로 수리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하자가 중대하지도 않다. 이렇게 해서 무효사유가 아니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법하게 조직되지 않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위. 예컨대 뭐 정족수를 결했다. 이렇게 되면 무효사유가 될 거고요. 행정기관의 의사에 흥결이 있다. 담당 공무원이 심신상실이나 저항할 수 없는 정도의 강박에 의해서 그 행위를 했다. 그러면 무효사유가 될 터인데 미성년자인 공무원이 한 행위. 미성년자, 요새 뭐 공무원도 미성년자가 될 수 있나 봅니다. 공무원도 미성년자가 된다? 말이 바뀌었네요. 미성년자도 그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민법에서 말하는 그 행위 능력하고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무효가 정해지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한 행위.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켰어요. 그 착오가 중요하지 않아요. 착오로 인한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사기, 강박, 증내 등 부정수단으로서 행해진 행정행위. 상대방이 뇌물을 줬다든지 아니면은 사기를 쳐서 공무원이 기망당해서 했으면은 뭐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된다. 이거는 제가 언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절차에 관한 하자입니다. 이 절차에 관한 하자는요, 굉장히 독특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절차가 이제 청문이라고 치면은, 자, 청문을 안 하고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위법하니까 당연히 취소돼야 된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사고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사고는 뭐 특히 기속행위의 경우에요. 자, 청문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행정청이 만약에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가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안 할 거냐? 하겠죠. 다음에 다시 청문을 하고 똑같은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명확관화하잖아요. 기속행위라면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절차적 하자가 의미가 있는 거냐? 그냥 무용한 절차의 반복에 불과한 거 아니냐? 라는 논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적 하자를 어떻게 대접해 주느냐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있어요. 그거를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취소 사유성, 독자적 위법 사유성 이런 식의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절차적 하자의 독자적 취소 사유 또는 독자적 위법 사유성.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만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예요. 다른 내용적 하자가 있어야지 결합되어야지만 되는 거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례의 오래된 견해는 절차적 하자는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구별하지 않고 위법 사유가 된다입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 특히 2020년대에 이르러서 2020년쯤부터 판례가 약간의 그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절차적 하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 절차적 하자를 위반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면 위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두고 있어요.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경미한 절차적 하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거 어긴다고 해서 독자적인 취소 사유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조금씩 나와요. 그 부분에 관한 거는 345페이지, 345페이지에 절차적 하자의 독자성 여부라는 타이틀이 있죠. 그때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 절차적 하자도 원칙적으로 독자적인 위법성으로 본다. 다만 최근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한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위법하다라는 판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주시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이번 학기 하반부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하자도 무효 사유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위법하다고 하면 취소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통상의 경우에 절차적 하자가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생겼다. 이해관계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게 생겼다. 그러면은 무효 사유라고 보는 게 많고요.
그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행정의 편의나 행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 취소 사유로 보는 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유력합니다만은 이거는 뭐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명확한 기준은 될 수 없죠. 그럼 판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 많이 했죠. 어떤 판사 지원도 안 했는데 대법원장이 판사 지명을 했다. 이러면은 동의나 신청을 결한 행위가 되잖아요. 네,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다른 기관에 필요한 협력을 결한 행위. 자, 무효로 본 경우가 있고 취소로 본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환경영향 평가를 아예 거치지 않았다.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 인사교류안 작성을 하는데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 절차가 없이 인사교류가 이루어졌다. 이러면은 무효 사유로 본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취소 사유로 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협의의 의미가 문제입니다. 그죠? 협의의 의미가 문제인데, 협의 절차를 거치면 그냥 된 거냐, 아니면은 협의의 결과 다른 부처의 동의까지 받아야 되는 거냐, 그 협의 의미가 동의를 의미하는 협의냐, 아니냐, 그냥 거치기만 하면 되는 순수한 절차로서의 협의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 통상의 경우에는 그 협의라는 것은 그냥 거치면 되는 거죠. 거쳐서 다른 국가기관의 의사에 반해서 처리하더라도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몇몇 경우에는 동의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먼저 군사보호시설법에 따라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에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은 이 관할 부대장의 협의가 필요한데 그때 협의는 동의로 보는 게 판례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가 협의하도록 돼 있을 때 그 협의를 동의로 보는 사례가 있고요. 자유령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교육감이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협의를 동의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협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77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 필요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결한 행위입니다. 공고 또는 통지 자체를 아예 안 했다. 이렇게 되면 무효 사유로 본 판례가 있고요. 거치긴 거쳤는데 부실하게 했다. 뭐 이 정도가 되면은 취소 사유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이해관계나 입회 또는 협의를 결한 행위. 이거 판례는 취소 사유로 보는 듯하다라고 제가 써놓은 이유가요. 자신 없게 써놓은 이유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취소 사유로 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취소 사유로 보고서 그렇게 한 건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한 청문 등을 결여한 행위는 뭐 보통의 경우에 취소 사유로 보는 것 같고요.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하지 않고 한 행위, 이게 상당히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논쟁적인 판례입니다. 이게 굉장히 논쟁적인 판례인데 이게 행정절차법에 4가지의 가장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처분 절차 중에 하나는 사전 통지입니다. 사전 통지고 두 번째는 의견 청취예요. 세 번째는 이유 제시고요. 네 번째는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입니다. 그러니까 재량 행위를 할 때 재량 기준을 미리 설정해서 공표를 해놓고 있고 그 공표된 재량 기준을 참작해서 재량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이 상당히 예측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 제도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처분 기준의 설정 공표를 공표하지 않고서 어떠한 재량 행위를 했을 경우에 또는 만약 그랬을 경우에 그 자체로 취소 사유가 되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참 어려워지죠. 왜냐면은 이 재량 행위가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미리 다 설정해 놓고 공표해 놔야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행정절차법에서 중요하게 규정해 놓은 행정절차법상의 제도가 형해화되는 거죠, 사실상. 판례는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 사유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다만 다른 뭐 내용상의 하자나 뭐 등등의 하자가 결합되면은 그러면은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건데요. 그거는 뭐 하나만 하는 소리죠. 어차피 뭐 그 자체로도 뭐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판례는 기본적으로 부정설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행정절차법 시간에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에 관한 하자죠. 서면에 의하지 않는 행위, 문서주의를 채택하고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법에서요. 서면으로 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무효로 보는 게 판례이고요. 서명 날인을 결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 제시를 결했다. 이유 제시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한다는 건데 그 근거는 적용 법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처분을 할 때는 적용 법조와 사실관계를 적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그것을 보고서 불복하려면 불복하고 뭐 납득하면 납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취소 사유 당연히 위법 사유가 되고요. 내용에 관한 하자입니다.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다. 내용이 실현 불능이면은 당연히 무효죠. 내용이 불명확한 거다. 그것도 뭐 무효고요. 공소양속에 반한다. 그러면은 취소 사유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